지난 7월 1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엔 7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창당 기념식이 크게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을 건드리면 만리장성 앞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과격한 말까지 하면서 국제사회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계속 부딪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주요 탐구 대상이죠. 중국은 대체 어떤 나라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중국 전문가에게 시원한 답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중국 문화학 전공이시면 네. 지금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이러는지 속 시원하게 다 밝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문학을 하고 이제 영화를 하고 중국 문화를 들여다보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 연설문이나 또는 주석 연설문을 보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중국인들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 중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차차 좀 해독을 부탁드리고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공산당이 처음 출발할 때는 당원이 겨우 50여 명이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어떻게 100년 동안 한 나라, 특히 거대한 중국의 중심 정당이 됐을까요? 지금 중국 공산당원 총 숫자가 9,50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구 비율로 따지면 14명 중에 중국인 가운데 14명 가운데 1명은 당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규모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장기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련 공산당보다 지금 더 생명력이 긴 거죠. 소련 공산당이 처음 공산당이 생긴 나라 1903년도에 생겼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이름뿐인 거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을 보게 되면 정당이라는 것은 유연해야만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이 사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도 사실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는 막시즘 원리 원칙대로 도시 노동자 중심으로 폭동을 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또 실패로 위기를 맞았고 그리고 89년 민주화 운동 때 천안문 민주화 운동 때 땡크로 진압해서 또 위기를 맞았고 그런데 그거를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넘은 동력이 뭐였냐? 유연함이었어요. 유연함.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서 일종의 그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는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가 현실에 있는 것이지 이념이나 책에 있는 게 아니다. 원리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지금 중국 현실에서 필요한 것 그것에 따라서 유연함을 발휘했던 거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유연함이 오늘날 중국 공산당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소위 그 흥묘 백묘론도 그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유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연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연함을 터득하고 그 생명처럼 갈고 닦아온 중국 공산당인데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100주년 이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을 괴롭히는 세력은 만리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이건 유연한 것보다는 강경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아주 자극적이고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공산당식 표현 썼는데 대외적인 효과, 대내적인 효과를 다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설문 앞에 보면 중국이 근대 시기에 영국이라든가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에게 얼마나 당했느냐 이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당한다. 절대 과거 같은 그런 약한 중국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경고를 보내는 셈이고 중국 국민들한테는 걱정 마라.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똘똘 뭉쳐서 우리는 과거와 같은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대내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거죠. 이제는 다르다. 그런 시진핑 국가주석이 항상 강조하는 게 중국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꾸는 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여기 이제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나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2012년에
이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부흥이라고 썼거든요. 네. 이 부흥이라는 거는 과거에 아주 좋았던 때가 있었고 그것을 되살리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과거는 언젠가? 전통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통시대는 아주 중국이 선진국이었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했죠. 화약도 세계 최초로 그렇죠. 발명하고 뭐 이랬던. 그런 세계 중심이던 그런 전통시대처럼 네. 앞으로 미래의 중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 아하. 대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느냐. 서구 같은 방법,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 어허.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하. 중국 방식의 길, 네. 그다음에 중국 제도, 예. 중국 이론, 중국 문화의 길을 가서 2049년 그러니까 이제 건국 100주년이죠. 사회주의 네. 중국 100주년 건국 그 해에 실현하겠다. 이게 중국의 꿈입니다. 그 해 실현하겠다. 그게 뭐 제국주의 같은 건가요? 전 세계를 중국의 편으로 만들고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예. 첫째는 잘 살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부강한 중국. 네. 그리고 근대 초기에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 일본에 당하면서 타이완도 잃고 홍콩도 잃고 마카오도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모아야 되겠다. 아.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 예. 그래서 이제 타이완 문제가 민감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운은 중국은 문명 국가입니다. 아주 독특한 자기 문명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되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 부흥의 커다란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타이완이나 티벳 건들면 그렇게 막 굉장히 강하게 민감하죠. 반발하는군요. 그럼 지금 이러한 그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의 중국몽, 중국의 미래, 중국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뭐 여론조사 통해서 지지 여부가 네. 보이는데요. 중국은 도대체 중국의 수많은 그 국민들이 10억이 넘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요. 그 서구 여론 기관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입소스라든가 퓨어 리서치 센터라든가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예. 물론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략 지지율이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네. 90%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의외로 중국인들은 절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아하,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서 봐도 네.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이 사회적인 불평등 양극화가 엄청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게 이제 빈부격차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계속 커지고 있고,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예. 이제 진위 개수도 이제 계속 물론 이제 그 들락날락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여기 독특한 중국인들의 생각이 있는 게 네. 중국은 능력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소득 격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민감하냐? 불공정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도 뭐 능력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파이가 줄어들고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리고 어느 특정 세력들 예를 들어 공산당이 네. 부패를 통해서 부를 독점한다. 네. 그러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의 생각은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 능력주의 같은 기본적인 문화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지금 미니로 전다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국은 왜 한국 음식이든 옷이든 자기들 거라고 할까요? 왜 그런 심리인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93% 정도가 중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화, 자기 것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더 세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문화적 자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욕하고 또는 비판한다. 여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거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 젊은 세대들이 한류 세대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도 있는데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한류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문화, 동양 문화를 대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어허. 여기에 대한 질투심, 네. 그다음에 어떤 폐쇄적인 문화적인 애국주의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왜 남의 걸 자기 거라고 참 그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요즘 중국 2030 청년들 사이에 탕핑주의가 네네.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이 탕핑이란 게 뭡니까? 탕은 이제 한자를 읽으면 당평입니다. 그러니까 누울 당자. 그다음에 이제 평하다 할 때 평자. 예. 그러니까 그냥 들어 눕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뭘 일어서서 이제 반대는 일어서는 거겠죠. 예. 일어서서 죽으라고 길을 쓰고 해봤자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가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네.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조금 벌어가지고 욕망을 줄이고 네. 그냥 들어 누워서 그렇게 편하게 살자. 이런 소극적인 생활 방식인 거죠. 그럼 우리 청년들의 무슨 3포, 4포랑은 좀 다른 개념이네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되는 관념인데 비해서 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그 욕망 자체를 줄여버리는 있는 거 가지고 누리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기성세대나 언론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세대라고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죠.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네. 네. 아니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자꾸 이 중국의 그러한 뭐 우리 문화에 대한 뭐 침략 같은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네. 우리 걸 자기 거라고 우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중 정서가 상당히 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각 여론조사를 보면 한 70% 이상은 반중 또는 현중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연령대별로 보자면 젊은 한국인일수록 반중, 현중 정서가 더 강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현상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 네. 그다음에 이제 위구르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문화 갈등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한중 갈등과 미중 갈등은 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네. 문화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반중 정서가 굉장히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대단히 중요한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말씀 좀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네. 민주도 없고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4차 산업 선진국으로 갈 겁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커간다고 할 때 우리가 중국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이념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실용주의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으로. 작년에 미중 사태가 굉장히 극점에 이르렀는데 월가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비율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또는 가치 차원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측면 이런 측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좀 더 우리가 이 거대한 코끼리를 우리의 국익과 실용적인 차원에서 잘 공부하고 잘 대응하는 그런 실용적인 접근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정서적 감정적으로 자꾸 중국에 대한 어떤 미움 반발 왜 저러지 이런 게 생기는데 이거 좀 어떻게 다스릴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감정들이 네. 많이 생깁니다. 중국 영화 이런 거 좀 많이 보면 좀 해소가 될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볼 때 너무 그 사회주의 공산당만 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사회를 보고 중국 사람들을 보면 중국 사회 실제 작동하는 원리는 굉장히 자본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 네.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 특히 이제 청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어떻게 고민하면서 풀어갈 것인가 네. 이런 차원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사점을 찾고 공감대를 찾아 나가는 것 네. 이것이 중국에 대한 좀 감정을 좀 완화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청원이 만난 사람 지금까지 이우견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